날이 쌀쌀해지면서 소주 한 잔이 생각날만 합니다. 서민의 애환을 달래던 소주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소주에 그려진 두꺼비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슬픔과 기쁨을 서민과 함께 해온 소주의 지나온 길을 더듬어 봅니다. 소주의 기원은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라고 알려져 옵니다. 아랍의 명의 아비센나가 만든 소주를 아라그라 했는데 실크로드를 따라 몽골에 전해져 아르히라는 증류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먼 곳의 소주가 어떻게 우리의 대표적인 술이 되었을까요? 12세기 말 고려 시대에 일본을 정벌하러 온 몽골 군사들이 안동에 머무르면서 전해졌다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주는 아락주라 불렸으며 안동 소주의 시작이 됩니다. 아랍의 증류주인 아라그는 땀이라는 뜻을 어원으로 하는데 고리에 넣고 열을 가해 내리는 술을 뜻하는 말로 여겨집니다. 영호남 지방에서는 소주 내리는 것을 아락 내린다고 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는 불로 끓여 내린 술이라 불태울 소자와 술주자가 아니라 독한 술이란 뜻의 주자를 썼습니다. 소주는 아무나 마실 수 없는 고급 술이었습니다. 증류로 해서 내리는 소주는 술 담그는 곡식도 많이 들 뿐더러 절차가 까다롭고 얻는 양도 적었지요. 그래서 소주는 종종 금지가 되기도 합니다. 대전 후 송록에는 조선 중종 때 곡물의 낭비와 사치풍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정에 물을 탄 희석식 소주가 등장하며 비로소 소주는 대중화됩니다. 박일환 시인의 국어사전에서 캐낸 술 이야기에 따르면 1919년 6월 15일 평양에 일본인이 세운 조선 소주 주식회사가 최초라 합니다. 그리고 넉 달 뒤인 10월 12일 인천 선화동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합자한 조일양조 주식회사가 세워집니다. 이어서 월선소주, 영월소주, 금강소주, 칠성소주, 풍락소주, 제비연소주 등이 쏟아져 나오며 소주의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진로소주의 활약은 단연 돋보입니다. 진로소주는 1924년 10월 평안남도 용강군에 설립한 진천양조상회로 출발합니다. 황해도 곡산 공립보통학교의 장학엽 교사는 학생들에게 틈틈이 조선어를 가르친 일이 문제가 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제대로 된 민족학교를 세울 뜻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진천양조상회였습니다. 그는 일본인 양조업자들의 희석식 소주에 대항해 검은 누룩인 흑국을 이용해 35도의 증류주인 진로소주를 내어놓습니다. 용강군에 참못이 있던 진지리의 지명에서 따온 진과 증류한 술방울을 뜻하는 로를 붙여 만든 상품명이었지요. 전쟁이 일어나며 남쪽으로 내려온 그는 1951년 부산에서 금년소주와 낙동강 소주를 내어놓습니다. 그를 세상에 드러내게 한 것은 1954년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구 신길동에 서광주조를 세워 다시 선보인 진로소주입니다. 이때 그는 동생의 조언을 받아들여 소주를 유리병에 담아 팔게 되는데 당시 되나 말 단위로 팔던 다른 소주에 비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운반에도 편리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진로소주 하면 떠오르는 두꺼비는 언제 생겼을까요? 원래 진로소주의 상표에 그려진 동물은 두꺼비가 아니라 원숭이였답니다. 진로소주는 당시 서북지방에서 재주가 많고 복을 불러온다고 믿어온 원숭이를
마스코트로 삼았는데 막상 남쪽에서는 원숭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풍성한 재물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두꺼비로 바꾸었다 합니다. 두꺼비는 설화 속에서 은혜를 갚으며 민간에서도 떡두꺼비처럼 튼튼한 자식을 상징하기도 했지요. 1955년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진로 소주의 두꺼비는 울룩불룩한 몸에 눈이 툭 붉어진 모습이었는데 1962년에 이르러선 매끈하고 작은 두꺼비로 변신합니다.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전환된 1967년에는 두꺼비가 깔고 앉았던 곡식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두꺼비는 진로 소주의 복을 불러다 주었습니다. 1965년 정부는 모자란 쌀의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시행해 쌀로 술을 빚는 행위를 규제하게 됩니다. 소주도 영향을 받았지만 당시 국민주로 사랑을 받던 막걸리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쌀 대신에 밀로 빚은 막걸리가 맛이 싱거워지며 상대적으로 소주의 소비가 늘게 됩니다. 거기에 1976년 지역별로 소주의 판매를 분할하는 자도주 구입제도를 시행하면서 전국 최대 소비자가 있는 수도권을 거점으로 한 진로 소주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당시 유명한 소주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목포의 사막소주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1947년 출범한 목포 양조 주식회사가 사막양조로 사명을 바꾸어 내어놓은 사막소주는 전국 판매 1위를 달렸죠. 잘 나가던 사막소주의 인기는 1971년 납세 필증을 위조한 탈세 사건이 불거지며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사막소주의 느닷없는 추락을 두고 세간에선 호남에 기반을 둔 당시 제야 정치인의 후원으로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는 설도 있긴 했습니다. 사막소주의 위기는 진로소주에겐 기회였습니다. 진로소주는 전국 1등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요. 1959년 말 진로 파라다이스라는 CM송까지 만들어 광고에 힘썼는데 경쾌한 차차차 리듬으로 아이들의 입에도 오르내렸습니다. 진로 한잔하고 크 하면 이라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술 마시는 흉내를 내는 아이들이 늘며 교육적 문제로 가사를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로 소주는 병뚜껑 속에 그려진 행운의 두꺼비를 찾는 사은 경품 행사로 홍보에 힘쓴 결과 드디어 소주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경월 소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26년 강릉의 거부인 최준집이 설립한 강릉 합동주조가 1973년 경월주조로 사명을 바꾸어 강원 지역을 거점으로 경월 소주를 판매합니다. 1993년 두산이 인수하여 두산 경월이 되며 새로운 감각과 홍보 전략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투명하거나 푸른색을 쓰던 소주병의 색을 녹색으로 바꾸어 출시한 그린 소주는 남자들이여 차를 버리자라는 광고문으로 술꾼들을 사로잡지요. 2003년 산으로 이어지며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한 두산 경월은 2006년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한 처음처럼을 내어놓습니다. 맑고 정제된 소주의 차별화에 나서며 큰 성과를 거둡니다. 2009년 롯데 칠성으로 넘어가며 처음처럼은 롯데주류의 본격적인 마케팅 전략 상품이 됩니다. 신영복 교수의 서체를 로고로 쓴 처음처럼은 한때 수익금의 일부가
북한 정권으로 넘어간다는 설에 시달리기도 했지요. 이는 신영복 교수가 통일혁명당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일로 생긴 낭설로 여겨집니다. 급기야 롯데에서는 신문에 해명서를 게재하며 사실무근임을 밝히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처음처럼은 인기가수 이효리 씨의 흔들어라 광고를 통해 술병을 흔들어 부드럽게 만든다는 회오리주를 유행시키며 소주 시장을 흔들어 댑니다. 치열한 경쟁에도 선두를 지키던 진로 소주는 1985년 창업주가 암으로 세상을 뜨며 아들인 장진호 회장이 경영에 나섭니다. 의욕적이고 대담한 투자로 사업을 확장하던 차에 외환위기를 맞아 2005년 진로는 주인이 바뀌게 되죠. 진로를 인수한 하이트 맥주는 하이트 진로로 사명을 바꾸며 진로 소주가 기업의 주력 상품이 되는 성과를 얻습니다. 바탕색을 청량한 푸른색으로 바꾸고 울퉁불퉁하던 두꺼비도 말랑말랑하게 바뀌었지만 복을 가져다 준다는 두꺼비의 힘은 여전한 듯합니다. 관광과 해외여행이 늘며 휴대에 간편한 팩소주와 일품 소주를 개발하는 김인성과 함께 참이슬로 진로 소주의 명성을 이어나갑니다. 1998년 10월 19일 세상에 태어난 참이슬은 2017년까지 272억 병이 팔려나간 기록을 보입니다. 그 술병을 길게 뉘으면 지구 둘레를 146번이나 돌 거리라 합니다. 이러한 소주의 활약을 두고 한간에는 소주 회사들이 교묘한 전략으로 술꾼들을 술독에 빠뜨린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소주병을 따면 술을 주변에 뿌리는 고실의 유행을 만들어 퍼뜨렸다거나 한 병에 7잔이 나오게 하여 대작하는 이에게 따라줄 술이 모자라 아줌마 여기 한 병 더를 외치게 만들었다는 소문들이죠. 한때 시원하고 부드러운 맥주의 맛에 위축되었던 소주는 급기야 소맥이라는 이종 결합의 묘책을 맞이합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폭탄주는 온갖 제조술과 비중에 따라 수많은 전문가를 양산해 냅니다. 폭탄주 제조는 폭발물 취급 면허가 필요하며 자신이 국내 유일의 폭탄주 면허자임을 자처하는 언론인까지 등장합니다. 아랍의 소주가 안동 소주를 거쳐 폭탄주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변신은 한국인이 지닌 창조적인 융복합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소주는 살아있습니다. 지역마다 여전히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며 맹활약 중이죠. 충북의 시원한 청풍, 충남의 이제우린, 전북의 하이트, 광주 전남에는 입세주, 대구 경북의 맛있는 참, 부산의 시원, 경남의 좋은데이, 제주도의 한라산과 푸른밤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기만 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박일환 시인의 책에 소개된 달나라 소주도 흥미롭습니다. 1964년 풍한 발효주식회사에서 월국 소주로 내어놓으려다가 친근한 한글 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시선이라 불리던 이태백 이래로 술과 다른 단짝이었으니 달나라 소주는 이름만으로도 취흥이 느껴질만 합니다. 달나라 소주의 명성은 뉴욕까지 이릅니다. 2016년 미국인 브랜 힐이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토끼 소주가 그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전통 소주에 매료된 브랜 힐은 자신이 소주를 처음 만난 토끼해 10여 년의 이야기와 달나라의 토끼 설화에 착안하여
토끼 소주라 이름 지었다 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빚은 23도와 40도의 소주를 팔고 있다니 이제 소주는 한류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의 애주가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주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술입니다.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주의 출고량을 성인 인구로 환산하면 한 해 동안 성인 한 명이 60병씩 마신 셈이라 합니다. 소주는 어떤 맛으로 애주가들을 사로잡았을까요? 명태라는 가곡에 등장하는 소주의 낭만은 찌르듯 목을 넘어가던 쓴맛에 있어 보입니다.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전후의 선술집에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선 채로 곱부에 따른 소주를 얼굴 찡그리고 마시고 소금 몇 알갱이를 안주로 삼던 소주의 쓴맛은 고달프고 가난하던 인생의 맛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롭고 가난한 시인도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그의 안주가 되던 명태도 만나기 어렵게 된 요즘, 소주는 더 이상 쓴맛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주의 소비가 늘면서 그로 인해 혹사당하는 장기를 걱정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한때 소주에 맥소롱이라는 위장약을 타마시거나 오이를 채로 썰어 소주와 섞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쓰디쓴 소주는 조금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35도로 시작한 소주는 25도로 고개를 수그리더니 급기야 소주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20도로 무릎을 꺾는 걸로도 모자라 술의 하한점인 17도마저 무너뜨리고 16.9도의 소주까지 등장합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체리나 레몬 향을 풍기는 과일 소주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지요. 1.8리터의 되병 소주를 비우고 취한 눈으로 술병 속에 별들이 떨어지는 걸 보던 술꾼들도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울며 어디론가 사라져갔습니다.